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한 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벌써 4월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면서 주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뉴스들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31살 된 한 청년이 10년 전에 본인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무슨 퓨처자가 들어가는 퓨처미라는 무료 온라인, 네, 이메일을 통해서 10년 뒤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런 내용들. 아니면 아버지가 소방국에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아버지에게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전국의 소방서에서 뭔가 그 셔츠, 티셔츠 같은 것 있죠? 그런 걸 보내주시면 아버지를 위해서 그걸 딱 이렇게 이불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 딸. 그랬더니 미국의 50개 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념품을 보내왔다. 이런 정말 인간적인 스토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10년 전에 본인에게 본 이메일을 받은 청년은 지금은 뉴욕에 있는데 10년 전 그 당시에는 21살로서 그 홍콩의 민주화 그 시위 이런 것들도 그 취재를 그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이메일 보낼 때 보니까 뭐 아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10년 뒤인 지금도 본인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청년이 10년 뒤에는 이제 생일이니까 본인의 생일에 맞춰서 본인에게 보내놓은 이메일이거든요. 생일이니까 좀 술도 마시고 뭐 마리화나도 조금 피우고 그래야지 젊은이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었고 지금 뉴욕은 마리화나가 뭐 합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1살 청년이 본인에게 편지 보낼 때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내가 정부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마리화나도 좀 피우고 정부는 이제 고정적으로 어떤 검사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21살의 청년이 31살이 된 지금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자, 오늘 그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코비드 19 문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뉴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케빈 메카티라는 공화당의 하원의 원내대표,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 스캔들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정치 스캔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과 연관돼서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내가 아무래도 당신 탄핵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임하는 게 좋겠다 하고 권고할 것이라고 다른 공화당 정치인에게 리스 체니에게 이 사람이 하원에서 넘버 원이고 그 당시에는 리스 체니가 지금은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지만 넘버 3였습니다. 딕 체니의 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이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리스 체니와 대화 같은 것이 나왔고요. 아니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책에도 썼고 뭐 기사로도 보도를 했을 때 거짓말이야. 뭐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성이 나와 버렸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본인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도 역시 오디오 테이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책을 쓰고 할 때는 증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증거 위주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군다나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이 그런 증거 없이 아무 얘기나 막 쓰는 기자를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데스크가 다 스크리닝을 할 테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결국은 케빈 맥카티라는 한 정치인을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정치인 누구 하면은 그 사람들의 역사를 딱 꿰고 계시잖아요. 미국 정치인에 대해선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케빈 맥카티 정도는
공화당의 하원의 원내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다수당이 아니라 원내 대표지만 하원 의장도 지냈고 다시 하원 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봐둘 필요가 있죠. 미국의 하원 의장이 얼마나 굉장한 자리냐면은 대통령 6호시 그 자리는 부통령에게 가고 세 번째가 하원 의장에게 갑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는 트럼프 이전에는 부시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부시의 공화당의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아들 부시 전 대통령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 가지 성품이나 뭐 정책 등에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러다가 부시의 공화당 그 대표 인물이었다가 티파리에 또 갈아탑니다. 티파리와 부시 전 대통령은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니죠. 뭐 테드 크루즈 이런 사람이 티파리의 전형적인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는 트럼프주의자로 바뀌어버렸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꿔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의 공화당에서 티파리에서 트럼프주의자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얘기 내가 사임하라고 하겠어. 그리고 트럼프가 시인을 했다니까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원래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그랬다가 탄핵 그 재판에 있어서 그랬다가 나중에 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지지하고 있잖아.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었잖아. 직접 내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마알라고까지 와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다. 이게 이제 조나단 마틴과 알렉스 번스라는 두 사람의 기자가 쓴 This Will Not Pass 라는 책에 나온 것이고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대표뿐만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에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딱 선을 뒀다가요. 탄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그런데 그래야 공화당이 사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동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내가 트럼프와 싸우면 안 되겠지 하는 사람이 많아서 미치 매코넬도 코스를 바꿨다는 거죠. 실제로 말하자면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와 하원 원내대표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탄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의 힘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옳다고 믿는 바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면 2024년도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탄핵된 사람이 다시 한번 재선에 출마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두주자가 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이 괜찮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공화당의 선두주자는 2024년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지금까지의 공화당은 정말로 깡그리 사라지고 트럼프의 공화당으로 확실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의 공화당이요? 트럼프의 공화당이 어떤 당이냐 하면은 이번 주에 뉴욕타임즈가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가지고 뭐든지 다 돈하고 연관시키잖아요. 돈을 걷는 데 있어서는 좀 염치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팔아요. 돈을 다 걷고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 바이든이 아니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됐는데 부정선거야. 이렇게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원하고 있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140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건 정당한 선거였어.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140명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명한 건 정책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문화 대통령, 막 그 싸우는 낙태에 대해서, 모에 대해서 싸우는,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마라.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가 지금 했다면 우크라이나는 며칠 안에 함락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현대 정당이긴 한데 19세기의 정치 보스처럼 행동을 한다. 유일한 그 기준이 나에게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문화 대통령이고 말하자면 드라마, 연속극을 날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드라마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은 아마 이 뉴스도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영국 사람이요. 그 피어스 몰건이라고 한때는 미국에서 CNN 방송에서 레리 킹 내려가고 나서 그 자리에 잠시 있었다가 미국의 총기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비교하면서 비난했다가 그냥 쫓겨나고만 그런 그 피어스 몰건인데, 피어스 몰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구이기도 합니다. 15년 동안 친구이기도 했는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서 당신이 졌어. 이렇게 피어스 몰건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바보만이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어스 몰건이 그럼 내가 바보란 말이야?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요. 인터뷰 도중에 그런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 화가 나서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나가더니요.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 카메라맨들에게 집어치워버려. 뭐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그냥 벌떡 화내고 인터뷰하다가 나가버린 이런 월요일에 방영된다고 하니까요. 75분 동안 인터뷰를 했고 이 인터뷰 내용에서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지금 현재도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미치 매코넬에게 바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약한 바보라고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당 그 폭동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백악관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마크 메도우스가 여러 명의 공화당 정치인들과 직접 연결을 해서 판을 뒤집어 보려고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다 확정을 해서 확정을 했을 때는 이미 누구다 하고 끝난 거고요. 그게 12월 달이었고 11월 6일에는 그저 아나운싱하는 그런 것으로 부통령이 발표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펜스 부통령이 못하도록 막게 하기 위해서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여러 명의 정치인들과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접촉했다는 뭐 증거 같은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까지 의회 조사단이 한 8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 트럼프의 딸, 이제 트럼프의 큰 아들도 그 조사에 스스로 나가는 것이요. 소환장 아니고 스스로 그 조사를 받겠다 하고 한 그런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요, 아직도 트럼프의 당이다. 문화 전쟁을 많이 치른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 전쟁 하면은 월트 디즈니와 플로리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월트 디즈니와 플로리다주의 문화 전쟁이 아니라 월트 디즈니와 공화당, 플로리다 공화당의 문화 전쟁이라고 말씀드려야지 옳겠죠. 정말 그 리디 크릭 임프루브먼트 디스트릭이라고 해서 1967년도에 이제 애나하임에서 여러 가지를 그 디즈니랜드가 뭐 테마파크를 짓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많아서
예상이 이만큼 기간이다 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걸려서 짓다가도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걸 좀 우리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플로리다 주 차원으로 볼 때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가니까 테마파크가 뭐 몇 개 있고 물놀이 파크도 2개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만큼 할 테니까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십시오 해서 뭐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자율권도 있고 자치권 그것보다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쪽이 하나의 동네인 겁니다. 예를 들면 LA 카운티처럼 오렌지 카운티하고 그 오시올라 카운티 그 2군데가 그렇게 해서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재산세하고 엘리베이터 이것만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디즈니가 하도록. 그런데 디즈니랜드가 가장 중요하게는 이 동성애자라든가 성적인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Don't say gay bill 이라고 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토의하지도 않고 하도록 킨더가든에서 3학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정말 상당히 옳아라고 100%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에서 좋건 싫건 우리 집에 가면은 무슨 뭐 엄마 아빠 이런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에서는 원래는 그냥 가만히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기는 했습니다. 디즈니라는 그 회사가 원래 문화적인 것을 막 그 주도해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주도는 아니지만 오히려 60년대, 70년대, 60년대 뭐 그때는 처음이었고 그때 뭐 애나하임에는 있었지만 그랬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디즈니랜드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다양성을 안 받아들인다 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뭐 그 후계자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월트 디즈니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을 때 그때부터는 뭐 문화적으로 막 리드해 가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인 변화에도 조금 민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마이클 아이즈너 그리고 제프리 커센버그가 디즈니를 이끌어갈 때 그랬죠. 미국의 현재의 가치를 디즈니의 컨텐츠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책, 영화, 놀이공원 등등 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랬지 원래부터 굉장히 무슨 뭐 보수적이라든가 진보적이라든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만 명이나 직원이 있는 이 디즈니가 그런 자치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이렇게 그 일을 하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공화당 주지사를 포함을 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싫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금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자율권을. 그렇게 되는 경우 누가 이득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즈니랜드가 손해다. 그렇게 되면은 이라고 했고 LA 타임즈는 디즈니랜드보다 아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또다시 그로 인해서 반란을 할 때는 플로리다 주가 더 손해를 볼 거야. 특히 뭐 오렌지와 오시올라 그 카운티가 훨씬 손해를 보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는 Don't Say Gay Bill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무슨 뭐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지금 형태가 되고 또 7월 1일부터는 만약에 선생님이 누군가 학생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누구 뭐 철수네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메일 피메일이 있는데 우리는 다 메일 피메일 피메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잘 나이에 맞게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소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에서 처음에는 그 최팩 회장이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직원들이 이건 우리 디즈니와 안 맞아 해서 그 플로리다 주의 정책에 반대했다가 그때부터
52년 동안 플로리다주의 모든 권한을 그 디즈니 그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것 다 내놔 하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주지사가 어제 서명했어요. 그제인가요? 상원이 통과시켰고 하원이 하루 뒤에 그리고 어제 오후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주지사와 이 공화당의 승리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정치인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대통령도 왔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아래서 일했던 직업 외교관은 그대로 무슨 뭐 대통령 5명이 바뀌어도 외교관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 형태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가고 오고 주지사는 안 그렇겠어요? 주지사도 가고 오고 공화당 정치인들도 가고 옵니다. 그러나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기업은 정치인들과 상관이 없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소비자가 너희 퇴출하고 국민투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기업이 살아남겠죠. 또 디즈니랜드가 저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이상.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지켜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아주 너무 많잖아요.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해서 또 투표권에 대해서 그 주가 빡빡하게 굴면은 어떤 회사에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정치와 경제가 분리됐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너무 큰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부를 합니까? 디즈니랜드는 당연히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당장은 기부를 하지 않겠죠. 그런 형태로 너희들이 그렇게 힘을 쓰면서 정치인들이 이런 형태로 시대적인 역행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어?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잘했어 하는데 공화당은 사실 이번에 그동안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지나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뉴욕에서도 예전에 노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잣대에 맞춰서 학교 이름을 다 바꾸는 거죠. 그 훌륭했었던 어떤 역사적인 대통령 이름도 아이빌딩의 이름을 걷어내고 말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공화당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것이 cancel culture, cancel culture. 과거에 했었던 것을 다 취소해버리고 없애버리네 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플로리다 주에서 이 디즈니에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것들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전혀 뭐 예전에 동성애자에 관한 군대에서의 법이었었잖아요. Don't ask, don't tell policy와 마찬가지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 것에 디즈니가 반대를 하니까 디즈니가 지금까지 자치구역으로 세금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빌딩 코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했으니까요. 물, 불 등등 정부였던 거죠. 디즈니 정부. 그걸 없앤다 했으면 이것 역시 공화당이 52년 동안 했었던 일을 없애는 cancel culture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성장에 대한 과평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1, 4분기에 20만 명이 줄어들었고 2, 4분기에는 200만 명이 줄어들 수도 있고 1, 4분기에 줄어든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구독자 70만 명이 빠진 것도 원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쪽에 텔레비전을 막 케이블을 신청하고 뭘 신청하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도 이제 빠찡코를 볼 예정입니다. 보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그런 애플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뭐 훌루, 기타 등등 너무 많고 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팍스, 뭐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이런 식으로 기존의 비슷한 업계와 같이 손을 잡고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해외에 구독자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잘 못했던 거죠. 월스트리트에서도 넷플릭스에서도. 올 들어서 그 가치의 65%가 내려갔습니다. 뭐 지금 $200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넷플릭스는요. 로고도 좀 약해 보이기도 했고, 아이 뭐 얼마나 되겠어? 이랬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데 크게 성장해서 팬데믹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죠. 팬데믹으로 크게 성장하고 그 결과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뭐 갯마을, 차차차, 미스터 선샤인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에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확 포위를 해버리니까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주저앉고만 넷플릭스였고요. 지금 코비드 19은 혼돈 상태. 연방 플로리다가 그 자신의 관할 지역인 지방 판사가 이거는 질병통제국이 권한 밖의 일을 한 거야.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너무 아주 다 밟지 않았고 비상사태니까 그런 것이었고요. 해서 이제 비행기, 뭐 버스, 열차, 공항 이런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LA도 하루 이틀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방 한 명의 연방 판사가 보건 전문가야. 질병통제국이 보건 전문 주체야. 하니까 그 답은 뻔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따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LA는 다시 이제 모든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돌아갔고, 그에 비해서 필라델피아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꺼놨었네요. 이제는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다시 그 사람들 확진자들 늘어나고 하니까 의무화를 했다가 이렇게 며칠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목요일 밤부터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65세 이상이시고 어디 뭐 여행을 가실 계획도 있으시고 몸도 별로 안 좋으시고 하면은 부스터샷 맞는 것을 권고를 했지만 백악관의 이 코비드 19 코디네이터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50세 안 되셨고 아주 건강하시고 하면은 아직은 2차 부스터샷 접종을 조금 아껴두시라, 세이브해두시라, 이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뭐 보스턴 마라톤도 했고 그 보스턴 마라톤에도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는 참석하지 못했고 그 선수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도 뭐 세계적인 캘리포니아주의 뮤직 페스티벌이죠. 이제는 전부 사람들 마스크 쓰지 않고 뭐 야외에서 하는 뮤직 페스티벌이니까요. 코첼라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너무 고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 가수, 남자 가수. 한국에서 그냥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라면 뭐 꼭 대중음악만은 아니지만 대중음악이 많으니까 한국에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 나와서 무대에 서보는 것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거쳐가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2주일 동안 펼쳐지면서 B급 가수도 있고 C급 가수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루 종일 하니까 누구든지 다 무대에 올라설 수는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열심히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만 어느 시간대에 올라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A급 가수가 무대에 올라서는 게 있고 B급 가수가 올라서는 그 시간대가 있고 그 이제 B급, C급 뭐 이런 D급까지는 안 되겠네요. C급 정도까지가 이런 사람들은 B급과 A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 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는 시간에 연결을 계속 해주는 그런 거를 하는데 한국에서 온 여자 가수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로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침대에서 하는 성행위를 그대로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 얻는 것이 한국의 그 문화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자 가수 한 사람을 놓고 여자 걸그룹, 아주 유명한 걸그룹이에요. 걸그룹이 그냥 다 그 남자에 들러붙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제가 정말 너무 올드 패션드 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지 되는
그렇게 하는 자녀들의 것을 보고 좋다고 하는 부모님들, 물론 생각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 가수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that's okay. 나는 유명하기만 하면 돼. 유명해져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건 뭐 그냥 나의 직업으로서 한 번 한 건데 뭐 어때?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퍼지냐면은 더한 이건 너무 나간 것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로 되면서 뭐 하면서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더 터치를 하려고 하고, 그 터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으면 됐죠. 오케이. 그러나 그게 나중에 본인에게 상처가 된다면 무엇이 좋을 것이며, 그리고 노래와 음악이나 무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굉장했어 하고 존경받는 것과, 세계 아니 서구에 그렇게 성문화가 발달하고 정말 갈 때까지 다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몸행위를 남자 하나 가운데다가 두고 하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욕먹어도 좋습니다.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제가 본 어떤 걸그룹이라기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걸그룹, I don't like it. 죄송합니다. 네. 그랬고요. 남자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많은데, BTS 같은 경우도 막 노출해서 인기 있진 않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옷을 너무 잘 입고 해서 인기 있는 것도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뭐 노래의 가사에 의미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돼서 그렇지만, 그렇게 무슨 여자 걸그룹처럼 다 벗고 남자 하나 가운데 두고 침대에서 하는 성행위 똑같다니까요. 아, 정말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편집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송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업로드 하거든요. 편집 같은 거 없거든요.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보겠어요. 아이, 나이가 먹어서 저도 몸을 살이나요? 자, 지금부터 우크라이나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히 왜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떤 국가에서 살 때 과연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뒤에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큰 맥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사회가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해서 뭐 서구 사회에 푸틴의 침공을 막아야 돼 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나라 가운데서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많이 무료로 공급받은 나라들도 그렇고, 그리고 멕시코처럼 남의 나라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나라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중무기 같은 거 주거든요. 이 독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독일이 조금씩은 무기를 주지만 아직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뭐 탱크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독일은 안 주잖아요. 말과 행동 자체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 멘탈리티 자체는 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 16년, 지금 올라프 숄츠 총리의 3인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머르켈 이전의 게하르트 슈레더 사회민주당,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지 되겠죠. 러시아와 게하르트 슈레더가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도 게하르트 슈레더는 최근까지도 러시아의 오일 회사에서 일하고 돈 엄청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돈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뒤에 앙겔라 머르켈은 3인당이 아니기 때문에, 기민당 3인당이 아니어서 3인당 등등을 다 연합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것을 받아들였어야지 됐고, 노르드 스트림 1은 게하르드 슈레더가 했고, 노르드 스트림 2는 이제 상당 부분이 이 앙겔라 머르켈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올라프 슐츠도 게하르트 슈레더처럼 3인당이고 해서 지금 멘탈리티 자체는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무기를 주는 것에 정말로 줘야지 될 무기는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그 멘탈리티는 아직 남아있다. 미국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영국도 날이 가면 갈수록 중무기와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체를 잡아먹는 것은 포기를 했고 동부와 남부를 잡아먹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각오를 해야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나 세계에서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덜 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기려면은 서구에서
더 현대화된 무기를 더 빨리 더 많이 보급을 해야지 되죠.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나오는 서방 세계에도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의 가장 그 유명한 매체를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던데 제가 어제 정규 방송 시간에 그 말씀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더 선이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선 같은 뉴욕 포스트 뭐 이런 뭐 뉴욕 데일리 뉴스 이런 식으로 더 선은 영국이지만 이런 약 타블로이드성이 굉장히 많은 매체. 이런 매체들은요, 일단 어디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하면은 이걸 보고 뭐 아주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매체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신, 그리고 뉴스로 또 라디오로 귀로 들을 땐 그런 게 더 귀에 들어오거든요. 푸틴이 국방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테이블이 그다지 크지 않은 테이블이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국방장관과는 한 팀이니까. 이렇게 딱 그 한쪽에 오른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에를 꽉 잡고 있었더니 한국 매체에서는 파킨슨 뭐 이렇게 나오는데 더 선에서는 암을 얘기를 했습니다. 암이라는 루머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발이 밑에 보이는데 발을 덜덜덜덜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바닥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고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이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는 뭐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편안하니까 잡을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나빴을 수도 있고 뭐 갑상선암이다 무슨 암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메모를 읽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면 국방장관이 심장질환이 있어서 또 지난번에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북부에서 지니까 푸틴이 불같이 화를 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메모를 읽고 있다. 이러니까 저게 지금 굉장히 아픈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메모를 보고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딱 메모 보고 뭐 존 볼튼 같은 사람도 메모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꼭 뭐 푸틴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매체가 더 빨리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도바나 뭐 핀란드 다른 나라들이 더욱더 서방 세계로 가게 됐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서방 세계, 나토와 가입해서 서방 세계와 친해지는 것이 싫고 과거처럼 우리나라, 러시아 옆에 그냥 붙어 있어라. 이것인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핀란드 같은 나라,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푸틴이 일단은 지고 있지만 그것도 모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만큼 이길지 질지 그 결과에 따라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목표 삼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께 잡지 애틀란틱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샤디 하미드라는 이분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이고 그 퓨러 신학대학교에서 이슬람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왜 러시아인이 푸틴의 전쟁에 동조를 하나? 실제로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법 긴데 저는 조금 줄이면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고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시위했습니다. 몇만 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면서 대규모 시위하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못 보실 겁니다. 푸틴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위하다가 잡히면 1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그 무지막지한 그것도 일종의 고문이죠. 무지막지한 그 같은 나쁜 권력에 대해서 살아야 되니까 움츠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렘린이 열심히 선전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전쟁이 아니라 뭐 특수 작전인데 러시아 사람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막 우크라이나가 죽이고 있고 거기에 나치가 득세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까지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보도하는 매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원래도 거의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명목상으로 있는 것조차도 다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결백하기가 힘든데, 그 리바다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괜찮은 여론조사 기구라고 하잖아요. 1월 달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69%였는데 전쟁하고 이렇게 보니까 83%가 되더라. 더 위험한 것은요,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지 않는 친구, 이웃, 그런 사람들을 비난한답니다. 푸틴이 말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연설할 때 러시아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러시아의 진정한 능력은 그런 애국자가 많은 거다. 애국자와 쓰레기로 국민을 분리를 해서 그 쓰레기의 쓰레기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입안에 파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입안에 있는 파리를 우리가 확 뱉어버릴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 러시아의 애국자들이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이렇게 하려는 그게 뭐 이런 애국적인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83%가 푸틴을 지지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은 분명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전화도 아니고 뭐 인터넷으로 내가 그렇게 답했다는 것을 추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무서우니까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고도 해도 무서워서 입 닫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제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뭐 어제도 마리우폴에서 또 다른 대규모 그런 무덤 같은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러시아 국영방송 보면 터커 칼슨이 여전히 아니 러시아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말하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은 지니어스야 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선전을 하는데 저거 봐,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저렇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의 일반 사람들, 평소에 정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광란인 거죠. 광란. 평범한 사람들이 악으로 기울어진다. 이게 이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또 그 퓰러 신학대학교의 이슬람학과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푸틴이 그야말로 러시아의 유일한 현상이고 힘이고 오픈 소사이어티에서 개방적인 곳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히려 푸틴의 측근의 아들, 딸들이 침공에 반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영국에 가서 쇼핑하고 놀고 공부하고 프렌치에 가서 뭐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서방 세계 것을 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러시아 안에만 갇혀서 정말 날마다 코대코대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푸틴의 말이 다 맞는 줄 아는 거죠. 오픈 소사이어티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또 그런 점이 유대인들이 누가 죄를 저지르면 저 죄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저 죄인은 환경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독재는 사회를 부패하게 한다. 그리고 독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처벌과 보상이 철저하잖아요. 그 벌, 시위했다고 15년 감옥에 가두는 거. 보상이요? 많은 독재 국가에서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엄청난 보상을 해주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께 비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사회가 말하자면 그 역사가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분이 하신 얘기랍니다. 그런 때에 그런 분들의 인생은 참 인생이 더럽고 야만적이고 짧다. 이 잔인함을, 푸틴의 잔인함을 미덕으로 바꿔야지 되는 제로섬 게임, 그 제로섬에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 이런 독재는 사람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영혼을 흔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이데올로기 주의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다른 나라 침공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나의 생존, 나의 생계와 연관이 되면은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야박하죠? 그런 거죠. 푸틴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뭐 러시아 옛날 뭐 구소련 시대 주변에 어떻게 이런 재창조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푸틴이 국내에서는 인기다. 전쟁은 공범을 만들죠. 착한 사람도 공범을 만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뭐 푸틴의 주변 사람들처럼 바깥에 나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의 조국에서 푸틴이 집권하는 이 치하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죠. 어떤 땐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서도 세뇌하고 그래야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고 하니까 그들도 피해자인 것이죠. 권위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민을 범죄에 공모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희석을 하는 거죠. 희석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정말 놀라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12살 어린이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하는 거야 하니까 그 12살 어린이가 I know. 그래서 난 러시아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교생 실습 나갔을 때 그 중학교에서의 장면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고 아니면 저는 선생님이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선생님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다시 푸틴과 12살의 어린아이의 대화에서 깨달았는데 그때 제가 그 6.25 그달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아이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 중학생 아이들인데 중학생들이 그 중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고 비난할 게 있고 우리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살리고 있네. 민족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박수를 칠 것도 있는데 무조건 공산당은 싫어요. 무조건 뿔났고 제가 웅변대회 하는 시기에 교생 실습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할 수 없겠구나.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그게 너무 그 광란이 무서워서요. 어린아이들의 광란.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지만 어린아이들의 광란이 무서워서. 그런데 클렘린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것을 그때부터 세뇌당하는 겁니다. 그런 국민.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국민을 평가하는 거는 그렇고요.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독재는 동시에 가기가 불가능한 거죠. 과거에 어떠한 과거에 인구가 조금이고 나는 스스로 결정하기 싫어. 네가 다 결정해줘.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정도까지의 독재 권위주의는 양립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이고 퓰러 신학대학교의 교수인 그 사디 하미드 교수가 잡지 애틀란틱에 쓴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하고 러시아로부터 뭐 백신이 되었건 경제적인 지원이 되었건 지원을 받는 국가들의 입장은 국가들의 입장이라고 하고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도 국가와 국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조치의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은 이제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의 그런 점들도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독재 정권 아래 살면은 그 독재 체제 아래 살면은 선하기가 어렵다. 착하게 살기가 어렵다. 하는 문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Being good,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is hard if you live under the 독재 체제, authoritarian regime에 살면은 굉장히 being good is very hard 하는 거죠.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